3강에서는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그 정신분석 이론에 대해서 정리를 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정신분석 이론이라 하면 프로이드와 융과 아들러와 그리고 에릭슨을 지금까지 배웠는데요. 이 네 학자는 우리가 정신분석 이론가이다라고 꼭 머릿속에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 프로이드 정신분석의 인간관을 보게 되면 수동적이고 결정론적이고 투쟁적인 존재다라고 해서 무의식적인 본능에 의해서 결정된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래서 프로이드 정신분석이 제일 처음에 이제 이론가로서 발전이 됐고 그 다음에 융이라는 학자가 프로이드 제자라고 했었죠. 아들러도 역시나 제자고 에릭슨도 제자입니다. 융의 정신분석 이론에서 가지치기를 해서 성장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프로이드는 수동적이고 결정론적인 그 심리학을 봤다라고 하면 윤가 그리고 아들러와 에릭슨은 아니다. 우리 그 인간은 어떤 목적과 그리고 주관적인 어떤 열등감을 극복하기 위해서 사회에 추구하는 여러 가지의 기질들을 가지고 변화할 수 있다라는 것을 내세운 거죠. 그래서 프로이드 이론은 진단적인 부분, 그래서 본능에 의해서 결정되기 때문에 인간은 변하지 않는다라고 본 거고, 이렇게 다른 학자들은 그 프로이드 이론에 동의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나름대로의 자기의 분야에 발전을 시켰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인간과는 우리가 융의 분석 심리학은 보게 되면 능동적이고 목적론적인 부분이라서 자기 실현의 어떤 이제 형성을 해 나가는 단계, 그래서 개척해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융의 분석 심리학이라고 봤다고 하면 아들러는 사회적인 존재, 주관적인 경험 중시를 굉장히 좋아했던 거죠. 그래서 열등감을 잘 극복하면 사회에서 내가 크게 성공할 수도 있는 거고 또 사회적인 관심을 추구하는 어떠한 이제 사회 단계에 적응하는 적응의 단계라고 적응의 사회적인 동물이라고 봤던 거고요. 에릭슨은 심리사회적인 발달 이론을 전 생애에 대해서 발달을 한다. 그래서 사회 문화적인 맥락을 강조를 하고 심리사회적인 위기 극복을 통한 성장을 해 나가는 단계다. 그래서 영아기 때부터 노년기까지 전 생애를 걸쳐서 조망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주요 개념을 살펴보게 되면 프로이드는 원초적인 본능, 그래서 원초와 자아, 초자, 그리고 리비도, 그리고 무의식, 성적 발달 단계를 주요 개념으로 보았습니다. 자, 융은 자아나 집단 무의식, 원형, 아니마, 아니무스, 그리고 자기 실현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심리학을 좀 발전을 시켰습니다. 아들러는 열등감, 그래서 보상, 우월성 추구, 그래서 사회적인 관심, 생활 양식, 인생 과제라고 봤던 거죠. 그래서 아들러는 태어나는 출생 순위도 역시나 그에 따른 역할에 따라서 많이 양식이 바뀐다라고 본 거고요. 에릭슨은 심리사회적인 위기를 자아 정체성 그리고 전생의 발달 단계를 봤다라고 하는 게 특징입니다. 자, 성격 발달에 있어서 초기 아동기 경험에 있어서 결정론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프로이드의 어떤 확고한 심리적인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결정론적인 부분은 초기 아동기에 형성이 된다 했고 그 이후에는 발달 단계를 나누지 않았죠. 그래서 심리 성적 발달 단계로 규정을 했습니다. 자, 융은 분석 심리학에 있어서 전생에 걸쳐서 개인의 어떤 성장 과정, 그래서 의식과 무의식의 통합이다라고 봤죠. 그래서 남자는 아니마, 여자는 아니무스라고 하는 그 내 안에 여성인데 남성화처럼 성격이 되거나 여성인데도 불구하고 남성처럼 행동을 한다거나 이런 게 있다라고 보는 거고요. 자, 아들러는 초기 경험을 중요시하고 생활 양식에 따라서 열등감을 극복하는 방식을 여러 가지로 사회의 적응 단계에서 바뀔 수 있다라고 한 거고 노력을 해야 된다라고 봤죠. 자, 그리고 에릭슨은 전생에 걸쳐서 발달 단계마다 사회적인 위기 극복을 하면서 성장할 수 있다라고 봤습니다. 그리고 주요 관심사를 보게 되면 우리 프로이드는 무의식적인 갈등, 성적 및 공격적인 본능이라고 봤다라고 하면 융은 무의식적인 심층, 그래서 집단 무의식, 정신의 전체성,
이라고 봤는데 집단의 무의식이라고 하면 내가 태어난 어떤 고향이라던가 태어난 민족의 그 어린 시절에 살아왔던 그런 그 정신적인 세계 이런 거를 강조를 했습니다. 아들러는 열등감을 극복하는 측면에서 사회적인 적응, 그래서 개인의 주관적인 경험이 좀 필요하다라고 봤던 거죠. 자, 에릭스는 자아 정체성을 형성을 해야 된다. 언제? 그 발달 단계마다 그 정체성을 형성을 하는데 특히나 청소년 시기에 자아 정체성을 형성을 해서 어, 초년기, 그래서 성인기에 그 자아 정체성을 발판으로 해서 사랑과 소속감을 가지고 사회 적응을 하는 부분, 이거를 갖다가 우리가 사회 문화적인 영향을 받는다라고 했고 전 생애에 걸쳐서 발달을 한다라고 보았죠. 자, 그래서 프로이드 정신분석 이론은 치료 목적으로 보게 되면 무의식적인 갈등의 의식화, 그래서 통찰력을 증진을 시킨다라고 봤고요. 융은 무의식적인 탐색, 그래서 통합이나 개성화 과정을 촉진시키는 것, 이런 것들이 치료 목표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잘못된 생활 양식을 교정하는 것은 아들러의 그 생활 어떤 그 개인 심리학으로 내면을 들여다볼 수 있는데요. 이것은 사회적인 관심을 증대를 시키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아들러는 개인이 살아가면서 사회 적응을 강조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아들런 에릭스는 자아 강도에 대한 획득, 그래서 건강한 정체성을 회복하는 거, 그래서 자신이 어떠한 그 나름대로의 자아를 개념을 확고히 하면 성장 과정에서 성공에 대한 그 사회적인 능력 이런 것들이 잘 적응이 된다라고 보았습니다. 자,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가 세부적으로 보게 되면 프로이드 같은 경우에는요, 무의식을 강조를 했는데 프로이드 개인의 억압된 욕망, 충동 이런 것들은 개인 무의식을 강조하는 반면에 융은 인류 보편적인 경험과 원형을 존재하는 집단 무의식의 개념을 도입했습니다. 동기로 보게 되면 프로이드 인간 행동의 주요 동기를 성적 및 공격적인 본능으로 보았는데 아들러는 열등감 극복이나 우월성을 추구, 융은 뭐 자기 실현, 에릭스는 각각 발달 단계마다 심리 사회적인 과제 해결을 강조를 했죠. 자, 발달 단계를 통해서 보게 되면 프로이드는 심리성적인 발달 단계를 초기 아동기의 중요성을 강조한 반면 에릭스는 심리사회적인 발달 단계를 통해서 전 세계에 걸쳐 발달한다라고 설명을 했고 융은 인생의 전반기와 후반기에 따라서 개성화 과정을 그리고 또 아들러는 초기 경험을 바탕으로 형성되는 생활 양식을 강조를 했습니다. 사회적인 요인으로 보게 되면 아들러, 프로이드 같은 경우에는 개인 내부적인 심리적인 갈등 이런 것 때문에 문제가 생긴다고 봤고요. 아들러는 사회적인 관심 그리고 사회적인 맥락에서 개인의 적응을 중요시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에릭슨 역시 발달 단계마다 사회 문화적인 부분에 있어서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강조를 많이 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을 보게 되면 이 네 학자들은 인간 정신과 성격 발달에 대한 심오한 통찰을 제공한 주요한 학자들입니다. 그래서 프로이드가 무의식의 중요성과 초기 경험에 대한 결정을 영향을 강조한 반면 융은 집단 무의식과 정신의 통찰, 아들러는 열등감과 사회적인 관심, 그리고 에릭스는 전생에 걸쳐서 심리 사회적인 발달을 강조했기 때문에 각각 다른 관점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에 맞는 독특한 어떠한 철학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이런 이론들은 우리가 현대 심리학에 큰 발전을 영향을 미쳤고요. 인간 행동 정신 세계에서는 여전히 중요한 틀을 제공하는데 누가 뭐 그 이론이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우리는 현대 사회에서 심리학을 이렇게 기전을 보게 되면 각각의 이런 특징들에 있어서 그 영향을 미쳐서 우리가 이제 적응을 하는 부분도 있고요. 또 뭐 우리가 이제 개인적으로 취향에 따라서 나는 이 이론이 참 좋아라고 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저는 어떤 이론이 여기서 마음에 드냐면 뭐 에릭슨 같은 경우에 그 전생의 발달 이론에 있어서 그 성장해 가면서 사회 환경에 적응하면서 발전해 나가는 이런 이론이 저는 개인적으로 마음에 들기는 합니다. 우리 여러분들은 어떤 학자가 마음에 들지는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듯합니다. 자, 제가 이거 지금 그 이 PPT 요 보여드리는 건요.
제가 AI, 제미나에게 부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제미나가 이렇게 긁어온 거예요. 그 이론을. 그래서 이 그림도 제미나에서 AI가 그려준 그림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명령어를 실행을 이렇게 시켰어요. 프로이드 지형학적 모형 그려줘라고 했더니 얘가 영어로 이렇게 그려줬죠. 그래서 여기는 자고 여기는 여기는 이제 우리가 전의식이라고 하는 것이고 여기가 무의식이에요. 자, 근데 여기에 영어로 막 써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알기가 힘들어. 그래서 다시 한글로 번역을 다시 부탁을 했어요. 자, 그랬더니 얘가 새로운 그림을 그려줬어요. 제가 이거를 보여드리는 이유는 자, 요즘에는 이제 우리가 AI를 생활화해야 되는 시기가 왔습니다. 시대가 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AI를 잘 활용할 수 있게끔 제가 좀 도와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간이 많이 된다라고 하면 좀 여러분하고 이제 AI 다루는 기술들을 좀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자, 한글로 제가 좀 번역을 해서 해달라고 했더니 이 그림에서 얘가 새롭게 또 그림을 그려줬어요. 한글로 그려줘라고 했더니 예, 뭐 이상한 얘가 실행을 좀 잘 못했어요. 제가 명령을 잘 못해서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여기에 이드, 에고, 에고, 그리고 여기는 이제 슈퍼 에고가 되겠죠. 이 밑에. 그래서 우리 지난번에 시간에 그림을 빙산의 일각이라고 이야기를 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래서 바닷물이 이렇게 있으면 바닷물이 이렇게 예. 자, 바닷물이 이렇게 있다라고 하면 이렇게 빙상의 일각처럼 이렇게 있고 이 밑에는 굉장히 큰 암초가 있다. 그래서 이 많은 빙상의 일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보이는 이 수준은 미미한데 이 밑에 있는 것은 어마어마한 바위 덩어리가 있다라고 설명을 아마 기억을 하실 겁니다. 우리가 보이는 거는 이 수평선 위에서 보는 자라고 하는 거. 그리고 이 자아는 여기에 국한되어 있는 거지만 여기 우리가 앉아서 이 물 밑에를 봤을 때 여기까지는 보이죠. 여기까지는 그래 1m, 1m 정도는 바닷속을 들여다보면 좀 보입니다. 근데 그 밑에는 더 깜깜해서 보이질 않죠. 그래서 여기는 무의식이라고 하고 여기는 이제 우리가 1m 정도 한 50cm, 60cm는 볼 것 같으면 보인다. 이게 이제 전의식이라고 했던 거 기억나시죠? 예, 전의식. 자, 그래서 이게 빙상의 일각이라고 했던 거 아마 기억이 나실 겁니다. 그래서 이 AI가 이렇게 그림을 그려줬어요. 자, 그래서 이제 요거에 대한 내용을 설명을 좀 해달라고 했더니 자, 해달라고 했더니 자, 프로이드 지형학적인 모형이라고 해서 프로이드의 모형은 우리 마음을 마치 빙산에 비유하는 설명을 이론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식하는 그 층을 의식과 전의식과 무의식을 나눠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의식이라는 것은 빙산의 수면 위를 이야기를 하는 거고 현재 우리가 인식하고 있는 모든 생각, 감정, 감각, 경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의식이라고 한다. 그래서 이거를 이드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순간에 무엇을 하고 있는지,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지, 어떤 기분을 느끼는지 모두 의식에서 영역에서 이거를 다루고 있다라고 보는 거고요. 여기의 특징은 우리가 직접적으로 알고 있는 내용인데 작은 영역을 차지하는 외부 세계와 내부 세계에 대한 직접적인 인식이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수면 바로 아래 우리가 들여다보면 1m 안에 보이는 빙상의 바로 밑에 이거를 전의식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자, 전의식은 현재 의식하고 있지는 않지만 주의를 기울이면 노력하면 쉽게 떠올릴 수 있는 거. 그래서 무의식 중에 뭐지? 생각날 것도 같은데 라고 하면서 하는 기억. 자, 이게 우리가 바로 전의식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서랍 속에 넣어둔 물건처럼 필요할 때 꺼내 쓸 수 있는 그것을 갖다가 우리가 전의식이라고 이야기를 한다. 전의식의 특징은 기억, 학습된 정보, 잊었던 경험 이런 것들이 저장되어 있는 곳인데요. 무의식과 의식 사이에 다리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약간의 노력으로 의식을 떠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저녁 메뉴, 친구 전화번호,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생각하면 떠오를 수 있는 전이식 바로 빙산의 수면 아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무의식이라고 하는 거, 빙산에 아주 깊고 넓고 어둡고 수면 맨 밑에 있는 거, 그거를 무의식이라 한다. 우리 마음속에 무의식이라고 이제 우리가 여기서 설명을 하는데 전혀 인식하지 못하는 생각, 감정, 욕망, 충동, 억압 이런 기억들을 저장된 가장 깊은, 가장 넓은 영역이라고 볼 수 있는데 프로이드 이론에서는 가장 중요하게 다루는 부분이라고 하는 거죠. 자, 특징을 보게 되면 억압된 고통스러운 경험, 그래서 용납될 수 없는 욕망, 그리고 해결하지 않는 갈등 이런 것들이 여기 숨겨져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의 행동이나 감정, 생각에 강력한 영향을 미치지만 우리가 사는 존재 직접적으로 알 수는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어디로 나타난다? 꿈. 예, 그래서 말할 때 실수. 그리고 술 많이 먹고 왜 우리 치중 진담이라고 얘기하는 거 있죠. 내가 평소에 저 사람한테 감정이 안 좋아. 근데 술을 먹고 보다 보니까 내 정신이 아니네. 그래서 할 말 못할 말 다 했어. 네,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억압된 무의식 속에서 가지고 있던 감정, 행동이라고 했던 거죠. 자, 이런 것들이 꿈 내지는 실수로 인해서 신경증적인 증상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그 존재를 내 보이는 것, 이것을 우리가 무의식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무의식적으로 떠오르는 것, 그래 노력해도 저항 때문에 쉽게 떠오르지 않는 것, 이것을 무의식이라 한다. 자, 그래서 프로이드 이론이 빙산 비유를 통해 이해하는 것에 우리가 쉽게 생각을 하게 되면, 자, 마치 바닷속에 떠 있는 빙산처럼 우리 마음의 의식은 아주 작은 부분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그 밑에 아래에 쉽게 떠올릴 수 있는 전의식이 존재하고 무의식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거대한 돌덩어리처럼 아주 큰 움직이지 못하는 그런 덩어리가 마음속에 대부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행동, 심리에 깊은 영향을 미친다고 프로이드는 설명을 하고 있는데 자, 이런 지형학적 모형은 프로이드 정신분석 이론에서 아주 기본적인 틀을 제공합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우리가 어디에서 이론을 이렇게 설명 들을 때 프로이드 이론 뭐예요? 빙산의 일각. 그래서 해수면에 바닷물에 이렇게 무의도처럼 무인도처럼 떠 있다라고 하면 아 이거 프로이드 이론이야라고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정확하게 이제 프로이드 이론이 어떤 지형학적 모델인지 아셨죠? 자, 인간의 행동과 심리적인 부분에 있어서 문제의 중요성을 이렇게 관점을 제시하는 게 프로이드 이론이었다라고 보시는 거고요. 프로이드는 그래서 무의식 그리고 그 무의식이라는 존재, 그 영향력을 강조한 것이 바로 이 모형의 핵심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라고 하면 이제 한글로 그려줘라고 했더니 이렇게 그려줬다라고 했죠? 네. 자, AI가 이렇게 똑똑합니다. 앞으로 우리 이제 학습자님들도 AI를 활용한 다양한 레포트도 작성을 해야 되고요. 다양한 참고, 그 책도 뭐 서적을 찾아봐도 되고 네이버를 물어봐도 되지만 AI가 굉장히 실시간으로 잘 알려줘요. 업데이트가 빨라요. 그래서 이거 활용하는 방법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융의 분석 심리학 핵심 정리인데요. 이것도 융의 심리학 알려줘라고 제가 명령어를 쳤어요. 어떻게? 예, 융의 심리학을 정리해줘라고 명령을 했더니 얘가 수행을 했어요. 자, 그랬더니 융은 분석 심리학에 대해서 인간의 깊이 내면에 있는 복잡성을 탐구하는 심리적인 이론을 가지고 있었고 프로이드 정신분석에 있어서 출발했지만 융의 어떠한 독자적인 개념, 이론을 발전시켜서 인간의 정신적인 부분을 더 폭넓게 심층적으로 예, 이해하고자 했던 거죠. 그래서 이 주요 개념은 정신과 의식과 개인 무의식, 집단 무의식을 가지고 융은 이렇게 주요 개념을 잡았습니다. 또 융은 원형이라고 하는 집단 무의식 속에 페르소나나 아니무스 이런 게 있다라고 봤는데요. 자, 그러면 하나씩 좀 살펴보도록 하죠. 정신이라고 하는 것은 융의 성격 전체의 정신이라고 칭하고 있는데 의식과 무의식 모두를 포함한 역동적인 체계로 봤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끊임없이 정신
정신세계는 에너지를 재분배하면서 균형을 잡으려고 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의식과 자아에 있어서 우리가 현재 지각하고 있는 거, 활동하고 있는 거, 그래서 의식의 중심에서는 개인의 정체성과 연속성을 느끼게 하는 역할을 한다라고 하는 거죠. 자, 개인 무의식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개인은 우리가 경험에 있어서 억압이나 망각된 기억이나 감정, 생각, 자, 이런 것들이 이 무의식 중에 있어서 층이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프로이드 무의식과 유사하지만 융은 개인 무의식뿐만 아니라 한층 더 깊이 있게 집단 무의식이라고 하는 것을 또 개념을 잡았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인류의 역사, 그리고 그 나라의 문화, 이런 것들을 축적된 보편적인 정신적인 유전이라고 봤던 거죠. 그래서 하나의 어떠한 신화라던가 전설, 종교, 예술 등의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이미지, 이런 주제들을 집단 무의식의 표현이라고 봤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원형이라고 하는 이 큰 둘레에 있어서 집단 무의식들에 있어서 보편성에 대한 심상, 그래서 패턴이라고 봤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요 원형에는 페르소나 가면이라고 했죠. 이 가면을 우리가 항상 사람은 가면을 쓰고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가면 속에 진실이 들어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디 이제 예를 들어서 사람들한테 잘 보이려고 하면은 예를 들면 우리가 어디 면접장에 갔을 때 면접장에게 면접 심사들을 잘 보려고 하면은 정장을 차려 입고 그리고 아주 그 프로처럼 세련된 그런 자세를 유지를 하죠. 그리고 좀 잘 보이기 위해서 굉장히 상냥하게 웃거나 또박또박 말을 하려고 하죠. 근데 면접이 끝나고 집에 왔을 때는 뭐예요? 퍼진 파자마나 아니면은 슬리퍼 끌고 동네를 돌아다녀도 누가 뭐라 하지 않죠. 그래서 어떤 장소, 특히 어떤 이제 뭐 예의를 갖춰야 되는 장소 이런 데를 가게 되면 우리는 누구나 다 가면을 쓴다라고 하는 거죠. 남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또 내 나름대로의 어디에 도리를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런 원형이라고 하는 이 집단 안에 페르소나는 항상 같이 있다라고 보는 거고요. 자, 아니마 아니무스는 남성이 여성화처럼 또 여성이 남성처럼 이렇게 행동하는 그런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내 내면의 여러 가지의 원형들 안에서는 이렇게 가면을 쓰거나 아니면 내 안에 내가 아닌 다른 사람처럼 보이는 이런 게 이제 내 기질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융은 이렇게 집단 무의식을 좀 강조를 했다라고 보는 건데요. 우리 페르소라는 가면, 그래서 외부 세계에 드러난 자신이라고 하는 거고요. 아니마라고 하는 거 아니마마마 맘 아니마 하면 입마 있잖아요. 남성 안에 있는 여성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요. 무스는 여성들이 많이 바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성 안에 남성성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시험 문제 나오게 되면 아니마는 뭐라고요? 남성 속의 무의식 속에 있는 여성적인 측면. 아니무스는 뭐예요? 여자가 무스를 바르고 다닌다. 그래서 여성 안에 남성화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이런 것이 1급 시험에, 사회복지 1급 시험에도 잘 나옵니다. 페르소나는 뭐라고 했어요? 가면이라고 했죠. 예. 자, 그래서 이런, 객관적인 이런 개념들을 좀 잘 기억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림자, 그래서 의식에서 억압된 부정적이고 어두운 측면을 나타낸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림자라고 하는 것은 내 내면에 누구든 다 그림자를 가지고 삽니다.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는 없죠. 하고 싶지 않은 것도 있죠. 그래서 의식에서는 이렇게 억압되고 부정적인 부분, 어두운 측면을 이야기하는 것을 그림자라고 한다. 그리고 자기라고 하는 뭐 우리가 셀프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여기서는 셀프가 아니에요. 의식과 무의식을 포함하는 정신, 핵심이라고 보고 개인의 통합과 조화 그리고 개성화 이런 것을 목표로 상징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컴플렉스 많이 느끼죠? 자, 컴플렉스는 말 그대로 우리가 특정한 감정, 생각들이 무의식적인 부분에서 뭉쳐져 있다가 심리적인 덩어리로 그래서 어느 순간 이게 빵 터지는 경우 이런 것들이 이제 내 안에 어떠한 그 단점, 내 안에 내가 스스로가 이거를 좀 고쳐야 되는데 고치지 못하는 내면의 그런 그 억압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컴플렉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자신의 행동, 감정, 사고 이런 것들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개성화를 보시게 되면 융은 심리학의 핵심 목표로 개인의 어떠한 자신의 의식, 무의식을 다양한 측면을 통합해서 온전한 자기, 셀프, 그래서 그거를 실현하여 가기 위한 심리적인 발달 과정이라 하는데 이거를 개성화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평생 걸쳐서 진행되는 과정, 그래서 그림자를 인식하고 아니마, 아니무스를 통해서 자기를 발견하는 여정을 포함한다라고 했죠. 심리적인 태도를 보게 되면은 에너지가 외부 세계로 향하는 외향성, 그리고 내부에 관련된 내부로 향하는 내향성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데요. 우리 지금은 이제 뭐 내향성, 외향성 이야기하는데 우리 T 아니면 I 뭐 이렇게 이제 지금 젊은 친구들은 그렇게 성향을 나누거든요. 너 MBTI가 뭐야? 라고 물어봤을 때 T야, I야 라고 이야기하는 건 뭐예요? T는 예, 외향적, I는 내향적이라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은 이제 우리가 젊은 세대들이랑 얘기했을 때 MBTI로 자기 성격을 이야기를 해야지만 그래도 젊은 애들이 좀 통하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학습자님들도 MBTI 한번 테스트 한번 해보세요. 네이버에 찾아서 나중에 시간 되면 한번 제가 테스트는 좀 해볼 수는 있겠는데 지금은 뭐 시간이 지금 없어서 MBTI까지는 갈 수는 없겠네요. 자, 심리적인 기능을 살펴보게 되면 정보의 인식 그리고 판단하는 방식에 따라서 네 가지 기능을 하는데 우리가 심리적인 기능은 인식 기능이라 해서 감각과 직관. 그래서 MBTI에서 감각 지각이라 하는 것은 S냐, I냐 이렇게 따지고요. 판단 기능은 사고, thinking이라고 해가지고 T와 감정, feeling이라고 해서 이렇게 이제 심리 유형을 여러 가지 MBTI 유형으로 이렇게 나눕니다. 그래서 MBTI 성격 유형이 뭐 처음에는 18개에서 지금 뭐 36개 정도로 나눠졌다라고 해요. 점점 세분화되는 거죠. 지금은 이제 모든 게 예전에 이제 우리가 뭐 혈액형이 뭐예요? 라고 생각을 하면, 얘기를 하면 그 혈액형에 따라서 그 사람의 성격을 맞추기도 했는데 지금은 혈액형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 뭐라 그래요? 꼰대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MBTI 여기 성격 이론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리비도라고 하는 프로이드 리비도, 성적 에너지라고 봤죠? 그래서 융도 일반적인 정신 에너지의 확장을 했는데요. 리비도는 삶의 활력, 그래서 동기, 창조성 이런 다양한 형태를 나타냅니다. 또 공시성이라고 해가지고 인간관계에 있어서 설명을 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우연의 일치하는 현상 이런 거를 공시성이라고 한다. 그래서 외부 세계와 내부 세계를 연결하고 있다라고 보는 거고요. 자, 그래서 유흥의 심리학 목표는 뭐냐라고 하면 개성화를 통해서 개인의 자신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하고 정신적으로 성숙해지도록 돕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데 의식과 무의식을 균형을 이루고 또 내면의 다양한 측면들을 통합해서 진정한 자기를 발견하는 과정을 유흥의 심리학의 목표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유흥의 어떠한 심리적인 특징을 살펴보게 되면 무의식에 대한 심층적인 탐구, 그리고 정신의 전체성과 균형을 이루어야 되고요. 목전론적인 관점, 그리고 개성화 과정에 어떠한 강조를 해야 되고, 또 문화적인 영적 측면을 고려해야 되는 것이 바로 융의 심리학의 특성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무의식의 심층적인 탐구라고 하는 것은 무의식을 강조해서 어떠한 신화나 상징, 꿈 이런 것들을 무의식에서 탐구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정신적인 부분에서는 균형을 잡아야 되는데 우리가 의식, 무의식 그리고 이성적인 측면에서의 여러 가지 다양한 요소들을 균형을 잘 잡아야 된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목적론적은 미래의 목표, 의미를 추구하면서 이런 과거의 경험을 통해서 미래가 온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목적론적인 경험을 가지고 갈 때는 과거도 역시나 무시하지 못한다라고 보는 거고요. 또 개성화 과정에 있어서 독특한 자기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뭐예요? 노력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측면. 그리고 문화적, 영적 측면은 내가 여기에 태어난 거는 우리 조상이 있음으로 태어났죠. 그래서 인간의 정신, 그래서 그 정신은 나 혼자 개인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문화적인, 역사적인, 영적 측면을 중요시하게 생각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 융의 오늘날 심리 치료에 있어서 자기 이해 그리고 문화적인 연구 이런 다양한 분야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영향을 줬습니다.
자, 다음은 아들러에 대해서 제가 심리학을 정리해줘라고 명령을 했더니 자, 아들러는 분리할 수 없는 전체적인 존재로 봤다라고 해요. 무엇을? 어떠한 사회적인 맥락 안에서 목표 지향적인 부분을 이렇게 예, 전체적인 분류라고 봤는데 자, 이 성적 충동은 프로이드 무의식에서 예, 의식적인 사고, 감정, 행동 이런 것들을 사회적인 관심, 열등감을 극복해서 인간으로서 중요한 동기를 봤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아들러는 개인 심리학에 있어서 나눌 수 없는 개인의 어떤 독특함과 전체성을 강조를 했다. 그래서 개인의 주관적인 경험 이런 것들을 해석을 중요하게 여겼고요. 열등감 역시나 어느 사람에게나 다 있기는 있지만 이런 열등감을 극복하고 완전성을 추구하려는 우월적인 추구. 자, 이런 것들이 삶의 기본적인 동기가 되기 때문에 극복하지 못하면 어떻게 된다? 열등감의 컴플렉스에 빠진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열등감을 이걸 잘 극복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우월성 추구라고 하는 것은 남보다 뛰어나라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잠재적인 부분 이런 것들을 완성해 나가려고 하는 선천적인 동기를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사회적인 관심, 그래서 이런 그 조화 이럴 때 건강하게 발현될 수 있는 것이 우월성 추구다. 자, 우리가 자신감이 있는 사람들은 뭐예요? 뭐든 할 수 있게끔 굉장히 에너지가 예, 많이 발현이 되죠. 자, 이런 것들이 우월성이라고 본 거예요. 너무 잘난 맛에 너 혼자 잘난 게 아니라 스스로가 잠재해 있는 에너지를 나는 잘할 수 있어 라고 하는 이런 그 단순한 본인의 어떤 그 신념 이런 것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회적인 관심이라 해서 공동체 의식 그리고 타인과에 대한 공감, 협력하려는 태도 이런 거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한다. 자, 우리는 사회적인 동물이죠. 혼자서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그렇기 때문에 타인과의 어떠한 공동체 의식 이런 것들이 굉장히 필요한데 아들러는 이런 사회적인 관심을 심리학적 건강의 중요한 기준으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어린 시절 부모와 함께 발달한다라고 본 거죠. 자, 생활 양식도 라이프 스타일을 역시나 개인이 어떤 열등감을 극복하고 우월하는 방식을 이야기를 하는데요. 자, 그래서 이렇게 사회적인 관심은 우리 심리적인 건강의 중요한 기준으로 잡았죠. 그래서 어린 시절 부모와 관계에서 이런 것들이 잘 발달한다라고 보는 거죠. 부모와 관계가 잘 발달된다는 건 뭐예요? 신뢰 관계가 잘 형성이 되고 소통에 있어서 원만한 그 양육의 어떤 자녀의 소통 관계가 잘 되기 때문에 사회적인 관계에 있어서도 예, 이게 무난히 가정에서의 교육들이 통해서 사회적인 관계를 맺는다라고 보는 거죠. 자, 그리고 아들러는 생활 양식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월적인 부분에 있어서 독특한 방식이 있다라고 했는데 아들러는 사회적인 관심과 활동 수준에 따라서 다양한 생활 양식의 유형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개인의 어떤 목표, 신념, 패턴 이런 것들을 포함을 하는 것이 바로 생활 양식이다. 그리고 생활 양식이라 하는 것은 그 시기마다 그 나름대로의 어떤 그 발달 단계에서 항상 새롭게 발달되는 게 있죠. 그래서 어린 시절의 경험이라던가 사회생활을 하면서 사람들과의 대인관계들이 굉장히 큰 상호작용을 한다라고 보았습니다. 자, 가상적인 목표 또한 우리 미래에 대해서 주관적인 기대를 바탕으로 삶에 있어서의 목표인데 이성적인 목표일지라 하더라도 현재 행동을 방향짓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 그래서 우리는 목표를 항상 정하죠. 그 목표를 향해서 우리는 항상 목적이 있고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목표를 세우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개인적인 미래, 그래서 자기의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가상적인 목표,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창조적인 자아라고 해서 개인의 자신의 어떠한 유전적인 요인 그리고 환경적인 영향을 주관적으로 해석하고 자신만의 독특한 생활 양식을 능동적으로 만들어가는 능력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스스로의 삶의 방향을 결정하는 창조적인 자아라고 본 거죠. 출생순위, 아들러는 이렇게 굉장히 출생순위를 또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형제 자매 관계에서 출생 순위, 그래서 개인의 성격 발달과 생활 양식의 형성에 영향을 미친다고 봤는데요. 첫째, 둘째, 뭐 막내, 외동, 각각 가족들 내에서의 위치, 내가 위치하는 포지션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아마도 우리 학습자님들 중에서도 내가 첫째다, 막내다, 둘째다라고 하시면 그 집안에서의 첫째의 역할이 굉장히 부모가 기대하는 역할이 크죠. 또 막내는 아무 부담 없이 그냥 막내로 살아가면서 주변의 형제들한테 도움받고 부모님한테 도움을 많이 받았죠. 내가 어떤 책임을 가지고 집안을 이렇게 끌어가고 하진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집안 내에서의 나의 위치, 경험 이런 발달 과제에 있어서 영향이 굉장히 독특한 성격을 나타내 주더라라고 하는 거죠. 지금은 뭐 첫째, 둘째, 셋째가 아니라 외동들이 많다 보니까 이 외동들은 뭐예요? 온리 나예요. 온리 나. 그러니까 굉장히 어디에 사회생활을 해도 굉장히 자존감이 높고요. 또 독립심이 강해요. 그리고 이제 어디 가서 지기를 싫어해요. 자, 이렇게 이제 이렇게 출생 순위 또는 외동에 관련된 각각의 특성, 특징들이 있다라고 본 게 바로 아들러의 출생 순위를 이야기를 합니다. 자, 아들러의 심리적인 특성은 인본주의적인 관점이 있고요. 사회 심리적인 관점, 그리고 목적론적인 관점이 있고 전체론적인 목적 관점, 그리고 실용적인 접근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들러는 우리가 사회적으로 유용한 삶의 방식이 있다라고 하는 건데 이런 거를 좀 굉장히 중요시했습니다. 그래서 심리에 있어서 개인의 어떤 건강, 행복 이런 걸 증진하고 삶의 의미와 가치를 발견할 수 있게 한 거고요. 또 아들러의 개인 심리학은 교육이나 상담 그리고 코칭 다양한 분야에 적용돼서 개인의 성장과 발달을 돕는 데 기여를 했죠. 그래서 특히 용기를 부여하고 사회적인 관심을 함양함으로써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내는 데 초점을 줬습니다. 자, 그래서 아들러의 이렇게 요거는 한 번 더 제가 실행을 해달라고 했던 건데 잠깐 예, 예, 요거는 그냥 넘어가도록 하고요. 자, 그리고 이제 에릭슨에 대해서 제가 발달 단계를 이 표로 좀 알기 쉽게 좀 작성을 해달라고 명령을 수행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얘가 에릭슨은 발달 단계가 뭐라 그랬어요? 8단계 이론이라고 했죠. 그래서 출생부터 노년기까지의 발달 단계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에릭슨이 발달 단계에서는 1단계는 출생부터 1세, 2단계는 1세부터 3세, 3단계는 3세에서 6세, 4단계는 6세부터 12세, 그리고 5단계는 청소년기에서 18세, 그리고 6단계는 성인 초기에서 40세, 그리고 7단계는 성인 중기에 해당되고요. 만 65세고, 자, 마지막 노년기는 65세에서 사망까지를 우리가 노년기로 봤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에릭스는 심리 사회적인 발달 단계 출생은 뭐예요? 신뢰감 대 불신감이라고 했어요. 이때 주요 관계는 누구다? 주 양육자인 어머니다라고 보는 거고요. 심리적인 강점에는 뭐예요? 내가 여기에 신뢰감을 어머니와 잘 회복을 했으면 어머니한테 희망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주요 질문은 세상에 믿을 만한 곳은 어디인가? 믿을 만한 곳은 누구인가? 어머니 내지는 가정에 있으면 뭐 주 양육자.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가장 희망을 주는 어머니다라고 보는 거고요. 2단계에서는 보면은 1세부터 3세까지는 자율성이라고 했죠. 그래서 아까 이야기했다.
앞 시간에 얘기했던 자율성, 내가 하고자 해야 되는데 계속 안 돼, 안 돼, 안 돼라고 얘기만 하면 안 된다라고 했죠. 자, 그래서 부모가 주요 관계가 되고 스스로 해도 괜찮은가라고 해서 해도 괜찮고 성공을 한다면 뭐예요? 자율성을 느끼는 거고 안 돼라고 하면서 계속 거부를 하게 되면 수치심을 느낀다. 그래서 스스로 어떠한 의지를 가지고 하려고 하는 것. 이런 것이 바로 2단계의 자율성과 수치심에 있어서 의지가 나타난다라고 하는 게 심리적인 관점입니다. 자, 주도성 대 죄책감 3단계인데 주도성과 죄책감에는 주요 관계에서 가족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행동하고 영향을 미쳐도 괜찮은가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주도성은 내가 한번 해보고 싶어. 그래서 실패를 하면 어떻게 돼요? 괜찮아. 다음에 또 성공하면 되지. 라고 하는 거 누가 심어줘요? 가족들이 심어줄 수도 있다. 그래서 여기에는 목적이라고 하는 심리적인 강점이 생겨나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자, 4단계는 근면성 대 열등감이에요. 이때는 또래 학교 친구들과 관계를 하는 사회적인 단계죠. 그러다 보니까 이 학교 친구들과의 어떠한 이제 소셜 포지션, 그래서 내가 학교에 가서 그 친구들과 재미있게 놀고 또 어떤 그 집합적인 부분에서 단체 행동을 했었을 때 굉장히 성실하게 열심히 잘하고 하면 그게 나에게 능력을 인정을 받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룰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라고 하는 이 포지션. 그래서 또래와들 간에서 근면과 여기에서 내가 제대로 잘 못하면 열등감을 느낀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심리적인 발달 단계에서는 능력이라는 게 생겨날 수밖에 없다라고 보는 거고요. 5단계는 이제 친구들과의 관계에서 이제 점점 내가 이제 앞으로 어떤 나라는 사람은 무엇인가? 앞으로 내가 살아갈 길은 무엇인가? 나는 어떤 방향으로 갈 건가? 청소년 시기에 우리가 요 정체성을 가진다라고 했죠. 그래서 또래 집단의 역할 모델에 나는 누구이며 내가 잘하는 자리는 어디인가라고 하면서 나름대로의 우리가 청소년기에 사춘기 맞이하면서 역할 혼미, 그래서 앞으로 어떤 식으로 내가 살아가야 되는가, 사회에 어떤 역할을 해야 되나, 라고 하면서 이런 것들을 느낀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나름대로 충실성이라고 하는 개념이 잡힌다라고 보는 거고요. 자, 성년 초기에는 친밀감과 고립감입니다. 그래서 사회생활 하면서 친한 친구들이 생기고 동기애가 생기고 소속감이 생기면 친밀감이 생기죠. 근데 동기들 사이에 또는 사회에 있어서 내가 적응을 잘 못한다라고 하면 뭐예요? 고립이 생긴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배우자나 인연이나 가까운 친구 또는 사회에 있어서 여러 관계에 맺어 있는 사람들과의 친밀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른 사람과 깊은 관계를 맺을 수 있는가 해서 여기서 사랑이라는 개념이 목적으로 나온다라고 보는 거고요. 자, 그리고 성인 중기에 보시게 되면 생산성 대 침체감이라고 하죠. 생산성은 뭐예요? 이제 한창 일할 나이죠. 사회에서 내가 실질적으로 능력을 인정을 받아서 생산성이 높으면 나한테는 많은 페이가 받죠. 연봉이라는 게 올라가죠. 자, 그래서 직장 동료나 자녀가 잘 학교 성적이 이루어지면 뭐예요? 나는 자녀를 잘 키웠다라고 하는 그런 그 만족감도 있겠죠. 자, 그래서 내가 의미 있는 것을 남기고 있는가에 대해서 배려라고 하는 것이 여기서 생성이 된다라고 보는 것이죠. 자, 자아 통합은 노년기 때 통합을 하게 되면 굉장히 내가 그래도 인생 살아오면서 잘 살아왔네, 의미 있는 삶을 살았다라고 보는 거고요. 의미 있는 삶을 못 살았다라고 하면 절망감에 빠진다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때는 삶에 있어서 지혜라는 게 생깁니다. 그래서 인류 전체를 아우러서 지혜, 그래서 살아온 삶에 대해서 되돌아보는 이런 그 삶의 마지막 회고가 된다라고 했죠. 그래서 우리가 에릭슨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8단계 단계마다 그 질문을 통해서 심리적인 강점이 이렇게 생긴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것은 굉장히 사회복지 1급 시험에 많이가 아니라요. 필수적으로 항상 나옵니다. 네.
자, 그리고 에릭슨의 그 심리 발달에 대해서는 사회의 위기를 경험하면서 긍정적인 심리적 강점을 얻거나 부정적인 결과에 직면하게 되는데 심리 사회적인 위기가 오고요. 발달 단계마다 주요 관계에서는 개인에게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람, 집단을 나타내기도 하고 심리적인 강점, 그래서 각 위기의 성공을 해결을 했을 때는 긍정적인 심리적인 특성이 발현이 되고 주요 질문에서는 각 단계의 개인에게 던졌던 질문들, 근본적인 질문들을 나타나죠. 그래서 에릭슨은 프로이드 성격 발달 이론에 있어서 전 세계에 걸쳐서 강조를 했죠. 프로이드는 청소년기밖에는 분류를 하지 않았어요. 사회 문화적인 요인에 개인의 발달에 중요한 영향을 강조를 하고 있었다라고 보는데, 자, 그래서 프로이드와 에릭슨의 발달 단계, 이거를 비교를 하는데 굉장히 중요해요. 아마 이론이든 계속 이제 이런 그 학과 공부를 하다 보면 프로이드와 에릭슨의 발달 단계 비교 이런 분석표가 많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좀 잘 알고 계시면 도움이 상당 부분 될 거예요. 자, 프로이드의 심리성적 발달 단계와 에릭슨의 심리 사회적인 발달 단계를 나눴을 때 프로이드는 성적 리비도라고 했죠. 그래서 성적 리비도가 굉장히 여기에 국한되어 있고 에릭슨은 심리 사회적인 부분에 있어서 환경, 상호작용, 심리 사회적인 위기를 극복을 하면 발달을 한다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어, 에릭슨은 사람은 항상 뭐예요? 변화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프로이드는 어린 시절의 과거가 성인 때까지도 고착이 된다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성장의 가능성을 닫아버린 거죠. 자, 그리고 프로이드는 5단계를 철학을 이야기를 했고요. 에릭슨은 8단계를 나눴습니다. 그래서 주로 아동기, 청소년기 초기까지만 나눴다라고 하면 에릭슨은 사망까지 이야기를 했다. 그리고 핵심 개념에서는 프로이드는 성감대, 고착, 오디푸스, 엘락트라 컴플렉스 이건 무슨 말씀인 줄 알죠? 자, 오디푸스라고 하는 남자 아이의 이제 그 거세 또 엘락트라는 여성이 갖는 여자아이가 엄마에 대한 컴플렉스라고 하는 거고요. 자, 에릭슨은 심리사회적인 위기라던가 자아 정체성, 심리적인 강점을 제시를 했다라고 보는 거예요. 자, 그래서 각 단계마다 구강기 때 입을 통해서 만족을 추구하는 거. 그래 쪽쪽쪽 빤다고 했죠. 구강기 때. 학문기 때는 배변 훈련을 통해서 자율성을 회복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학문에 항상 뭐예요? 소변 또는 그 대변을 꽉 모으고 있다가 갑자기 폭발적으로 화장실에서 변을 보게 되면 어때요? 아주 기분이 날아갈 것 같죠. 그래서 학문 보유기적인 성격이 있다라고 보는 거고 남근기 때는 성기에 대한 관심 그래서 오디푸스 엘락트라 컴플렉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잠복기 때는 성적 관심이 조금 이제 예, 시들해졌어요. 그래서 사회적인 기술 발달이 이때는 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는 아동기죠. 아동기 때는 본인 친구들하고 노느냐고 정신이 없기 때문에 성적 관심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청소년기가 됐더니 성적 관심이 재발현이 되더라. 그래서 성숙한 관계 형성을 하는 것이 이제 바로 이 생식기 12세 이후에 이 프로이드는 이렇게 각 단계별로 나눴다라고 하면 에릭슨은 1단계를 신뢰감 대 불신감 그래서 어린 시절 아주 영아기 때 그래서 기본적인 신뢰감이 형성되는 단계다. 그래서 배가 고파서 막 울고 있는데 내가 울면 엄마가 와서 저실에도 주겠지라고 하면서 울다 보면 진짜 엄마가 와서 아이고 배가 고프구나 그래서 맘마 먹자라고 하면서 뭐예요? 젖을 준단 말이에요. 기저귀 흠뻑 사가지고 내가 너무 척척해. 그래서 내가 막 울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조금 있다가 아이고 우리 아가가 우네 라면서 기저귀 갈아주자라고 하면서 기저귀를 갈아주죠. 그러면은 나는 뽀송뽀송한 기저귀를 갈고 나서 기분이 좋죠. 그러면은 부모에 대한 신뢰감이 어떻게 생겨요? 팡팡 생긴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아무리 울어도 기저귀를 안 갈아주네. 그럼 불신감이 생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에 믿을 사람이 하나도 없다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자율성 대 수치심, 요거는 이제 1세부터 3세 스스로 능력을 발달시켜서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내가 할 거야, 내가 할 거야. 뭐예요? 다 스스로가 한다고 하죠. 그래서 이 스스로가 하는 거에 있어서 능력을 발달시키면 자율성이 생긴다라고 하는 거고요. 자꾸 못하게 하면은 수치심, 회의감이 든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3세에서 6세는 어떠한 목표 설정에 있어서 성취를 시도하는 단계인데 주도성. 그래서 내가 주도적으로 저기 또래하고 하다 보면, 같은 어떤 이제 뭐, 블록 쌓기를 하는데, 블록 쌓다가 내가 이거를 망가뜨렸네? 그러면 뭐예요? 친구들이 나를 막 원망해. 그럼 죄책감이 들죠? 이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6세에서 12세는 능력 획득이나 인정의 욕구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하면 나 칭찬 받을 거야. 그래서 굉장히 열심히 선의의 경쟁을 합니다. 그래서 선의의 경쟁을 해서 너무 이제 그 선의의 경쟁을 해가지고 자란 아이는 뭐예요? 칭찬을 받고, 선의의 경쟁을 했는데 이 아이는 여기서 좀 떨어졌어. 그럼 열등감을 느낀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우리가 12세부터 18세는 자아 정체성, 그래서 청소년기라고 했죠. 그래서 앞으로 나는 무엇을 할 것인가? 나는 무엇에 있어서 목표를 두고 거기에 매진할 것인가? 그래서 거기에 따른 나름대로의 정체성을 확립을 하게 되면 그쪽으로 뭐예요? 사회적인 부분에 있어서 성공을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거기에 대해서 역할 혼미가 있다라고 보는 거죠. 정체성이 회복 안 되는 상황에서는. 그래서 자아 정체성의 확립이 청소년기에 일어난다라고 보는 거고요. 성인 초기에는 친밀한 관계 형성에 있어서 직장의 동료의 그리고 뭐 여자친구 사랑이 싹트는 시기다라고 보는 거고요. 성인 중기에는 사회에 기여하려는 노력, 그래서 나의 어떠한 이제 능력 이런 것들을 보여주면 생산성이 올라가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침체성입니다. 자아통합 절망감은 삶의 의미를 돌아보고 수용하는 단계다. 그래서 노년기에 자아통합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자, 두 가지의 이론을 봤을 때는 강점은 뭐예요? 초기 아동기 경험을 중요시해서 무의식적인 성적 충동이라고 하는 것은 프로이드가 강점으로 가지고 있는 거고, 자, 에릭스는 전 세계 발달, 그리고 사회문화적인 영향, 자아 정체성을 형성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강점을 강조를 했습니다. 발달에 대한 원동력은 프로이드는 리비도예요. 성적 본능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리비도를 통해서 충족을 시킨다라고 보면 에릭슨은 심리 사회적인 위기 극복에 있어서 사회적인 관계에 중요하다라는 것을 시사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두 이론의 차이점을 보게 되면 발달 범위인데 프로이드는 주로 아동기와 청소년기 초기에 초점을 맞췄죠. 에릭슨은 전생에 걸친 발달 단계를 강조합니다. 자, 발달 동인이라 해서 프로이드는 성적인 에너지, 리비도의 주요 개념으로 했다라고 하면 에릭슨은 사회적인 환경, 상호작용 각 단계별로 심리사회적인 위기 극복을 통해서 발달한다라고 봤습니다. 자, 관점에서 보게 되면 프로이드는 무의식적인 성적, 공격적인 충동에 더 큰 관심을 가진 반면에 에릭슨은 개인이 사회 속에서 자아 정체성을 형성하고 사회적 관계를 맺어가는 관계에서 더 관심을 가졌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단계의 성격을 보게 되면 프로이드는 성감대, 그래서 변화와 관련되어 있고 에릭슨은 각 단계마다 심리사회적인 과제 또는 위기를 정의를 했습니다. 자, 두 이론의 공통점을 보면 발달의 순차적인 단계가 이루어진다라고 했죠. 순차적인 단계라는 것은 0세부터 프로이드는 청소년기까지라고만 했지만 그래도 발달 단계의 순서대로 갔고요. 에릭슨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아기부터 노년기까지 발달 단계, 그래서 성장의 단계까지 가는 게 바로 공통점이라고 보는 거고, 초기 경험의 중요성도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발달 단계에서의 어떠한 그 해결이 되게 되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라고 봤고요. 결과적으로 보면 프로이드와 에릭슨은 인간 발달에 중요한 통찰력을 제공했어요. 그리고 그때 발달 단계 범위에 있어서 그런 핵심적인 개념, 뚜렷한 차이가 있긴 하지만 에릭슨의 이론은 프로이드의 이론을 확장해서 했기 때문에 전생의 발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는 점에서 에릭슨이 좀 더 크게 어떠한 이제 학문적인 연구가 포괄적이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가 4명의 학자들을 봤고요. 이 학자의 이론들을 가지고 제가 AI한테 프로이드 이론에 대해서 문제 5개를 출제해줘라고 명령을 했더니 문제를 5가지를 냈어요. 자, 그래서 세 가지씩만 한번 살펴볼까요? 이거는 이제 서술형으로 냈는데, 자, 제가 이 서술형 말고, 어,
객관식 사지선다형으로 문제 세 가지씩 만들어 달라고 역할을 주문을 했더니 얘가 이렇게 나눠줬어요. 자, 1번. 프로이드의 마음의 구조 이론에서 현실 원칙에 따라서 작동하며 원초화와 충동의 외부 현실 사이를 중재하는 역할은 하는 것은 무엇인가? 자, 원초화, 자, 초자, 리비도. 어떤 게 답일까요? 답은 뭘까요? 자, 제가 답을 좀 체크를 해볼까요? 네. 자, 자입니다. 2번. 자, 두 번째. 프로이드의 심리 성격 발달 중 3세에서 6세에 해당하며 성기에 관심을 갖고 오디푸스, 엘락트라 컴플렉스로 나타나는 시기는 언제일까요? 네, 언제입니까? 아이고, 이게, 잠깐만요. 이걸 지우고 가야겠네요. 네. 이때는 뭘까요? 구강기, 항문기, 남근기, 잠복기. 정답은? 네, 남근기. 남근기 정답. 자, 프로이드가 제시한 방어 기제 중 받아들일 수 없는 생각이나 감정을 무의식으로 밀어넣는 것을 무엇인가요? 라고 했어요. 이거는 넘어가도록 하죠. 투사는 심도 있게 공부 안 했으니까. 자, 다음은 융에 대한 문제인데요. 자, 융의 분석 심리학에서 인류의 보편적인 경험, 원형을 저장되어 있다고 보는 무의식의 층은 무엇인가? 뭐예요? 네, 집단 무의식. 융은 집단 무의식을 굉장히 강조를 했어요. 그래서 자, 5번. 융의 원형 중 개인의 사회적 역할이나 가면으로 외부 세계와 자신을 드러내는 방식을 의미하는 것은 무엇인가? 예, 뭐예요? 가면이라고 했죠. 가면. 가면이면 여기서 찾는 거는 뭐예요? 페르소나. 예, 페르소나 가면 맞죠? 네. 자, 융의 심리학의 핵심 목표로 개인의 의식, 무의식의 다양한 측면을 통해서 온전한 자기를 실현해 나가는 과정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뭘까요? 자아 실현, 개성화, 승화, 보상. 뭐예요? 개성화. 네. 자, 다음은 아들러. 자, 아들러 이론에 대해서 객관식 세 문제예요. 아들러의 개인 심리학에서 개인 행동의 주요 동기 중 하나로 자신의 불완전함을 느끼고 이를 극복해서 완전성을 추구하려는 노력은 무엇인가? 뭐예요? 리비도, 쾌락주의, 우월성 추구, 자아 정체성. 리비도는 누구 거예요? 프로이드. 쾌락은 누구 거예요? 누구 거예요? 프로이드. 우월성 누구 거예요? 아들러. 맞죠? 자, 아들러가 제시한 개념으로 개인의 열등감을 극복하고 우월성을 추구하는 독특한 일관된 행동 방식은 무엇인가 라고 합니다. 자, 이거 아들러가 제시한 열등감 극복하고 우월성 독특한 일관된 행동 방식 뭐에서 나와요? 네, 방어 기제인가요? 원형인가요? 심리 사회적인 위기인가요? 네, 답은 생활 양식입니다. 자, 아들러 심리학에서 심리적 건강의 중요한 기준으로 보며 공동체 의식, 또 타인에 대한 공감, 협력하는 태도에 의미하는 것은 무엇인가? 예, 사회적 관심입니다. 자, 또 에릭슨은 사회 심리적 발달 단계 중 청소년의 겪는 위기,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과 관련해서 자아 정체성을 확립하는 시기는 언제예요? 자, 근면성 대 열등감. 이거는 뭐예요? 아동기. 정체성과 역할 혼미는 뭐예요? 청소년기. 그러면 정답은 청소년기. 이게 정체성이겠죠?
자, 에릭슨의 심리사회적인 발달 단계 중 성인 초기에 겪는 위기로 타인과 깊고 의미 있는 관계를 형성하려는 욕구와 관련된 단계는 여기서 뭘까요? 자율성 대 수치심, 주도성과 죄책감, 친밀감과 고립감, 자아통합과 절망감 어디예요? 네, 정답은 C. 네, 친밀감과 고립감이죠. 여기 성인 초기라고 했잖아요. 그쵸? 네. 자, 마지막. 에릭슨 심리사회적 발달 단계의 마지막 단계 노년기에서 경험하는 위기에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고 그 의미를 수용하거나 후회하는 감정을 느끼는 단계는 여기서 뭘까요? 노년기에 나는 삶의 통합을 했냐 아니면 절망감에 빠졌냐라고 했던 거 뭐예요? 노년기에 자통합감. 네, 맞지요? 네, 이렇게 문제까지 풀어봤는데 어렵지 않죠? 자,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정신역동 이론에 대해서 네 학자의 이론을 좀 살펴보았고요. 네 사람의 학자 이론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 다음 주 그래서 6주 차에는 이제 우리가 인지 이론이나 그 학습 이론에 대해서 좀 설명하고요. 또 그거에 따른 이론을 조금 더 체계 있게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